하고 저희가 헌재에서 오늘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이 영상을 좀 빨리 넘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방송 직전에 이게 떠가지고 네. 그 영상을 우리 제작진이 또 아유 정말 스피드예요. 아 벌써 왔어요? 준비를 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제작진도.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에 뭐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초하고 베프라 그러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미수를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무슨 멤버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너 다시 이거 아닌데 왜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처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영사상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옳고 그름 한번 좀 가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일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요 발언을 일단은 보고 오셨는데 요게 이제 헌재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게 지금 헌재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 홍콩에 뭐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베프라고 그러더라. 뭐 유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스크립트를 영상 넘어온 대로 바로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 저도 지금 바로 보고 전달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통신 조회를 신청했고 그거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조금 놀랐다.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부분의 피고도 아닌데 증인에 있어서 통신 조회를 한다. 굉장히 놀랐고 통신조회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 나온 게 없나 보다. 굉장히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에 앞서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그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셔가지고 발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혹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십니까? 발언에? 저 홍장원 차장 참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하고 싶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네. 개그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른바 윤석열 측의 이제 메신저 공격인 거죠. 네. 홍장원 차장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야당 인사라든가 다른 분들과 소통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하나의 의심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통신조회 보니까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달 치더라고. 한 달치. 예, 사실 12월 3일 전후로 며칠간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기간들까지 만약에 누군가 통화됐다 이게 오픈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 메신저 공격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그건가요? 그 계엄 이후에 너 누구랑 통화했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계엄 이후에 뭐 최근에 뭐 통화한 것까지를 또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이 홍장원 차장이 했던 이야기는 본인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요. 사생활 문제라든가 또는 뜬금없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퍼뜨리면서 나를 정치적으로 모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저분 대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 홍장원 전 차장처럼 그래도 저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떳떳하고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보수 정치인의 표상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보수의 지향을 갖고 있는 그런 관료나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아마 홍장원 차장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향했던 정치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또 발언에 신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그리고 지금 적어도 홍장원 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 같아요. 윤석열 캐비넷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뒤져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의 인물들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입을 다물거나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조특위부터 가보면 이상민이 두 번째로 나왔죠.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다. 근데 그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유를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발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자체가 혼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도상으로 보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김용현이랑 엇갈리더라고요. 이상민은 계엄 당시 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용현은 우리가 이제 헌재 영상으로 봤죠. 비상계엄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한 명은 어쨌든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진실일까? 그리고 이상민이 그러면 진실이라면 윤석열을 버리고 이제 나살기 위한 전략으로 확실히 가는 걸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이 동의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계엄 당시 때? 네. 이 사람 정말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모 영화 배우에 비교를 했는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비에르 바르뎀입니까? 그런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저기 행안부 장관 맡을 때도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내란 본인이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있을 때 내란도 일어났고 그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 참사가 어떤 있었죠. 청춘들이 죽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또 이런 추론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불법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려고 해요.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윤석 공소장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계엄을 이 사람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계엄에 찬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전 단수 지시를 담은 문건을 윤석열이 이상민한테 계엄 당시 때 줬고. 네. 근데 이상민이 자기 말처럼 반대를 했다라면 그 지시를 밑으로는 안 내렸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데 내린 거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민은 아마 찬성을 했을 것이다. 뭐 네. 밑으로 내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시를 한 거니까요. 본인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대로 그 계엄 선포 직전에 반대 입장을 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설사 그 당시에 현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따랐다는 거죠. 그게 이후에 그게 입증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씨의 발언이기 때문에 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참 믿기 어렵기도 하다 이런 판단하실 텐데 김용현 씨는 사건 초기에는 정확한 발언 진술들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대면하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는 참이고 일부는 거짓인 것 같아요. 그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후 이상민 장관의 행위로 참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후의 행위는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네. 전화한 거. 여기에 네. 또 추론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자정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라고 소방청장에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찰이 그 언론사에 투입될 계획이 있었다는 하나의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경찰까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추론이 가능해지냐면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이 준 문서를 부인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고 했답니다. 네. 그 문서에 언론사에 들어가서 장하게 이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행위인데 이상민과 조지우가 그 당시에 통화를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딱 이 추론이 연결됩니다. 이상민은 근데 100% 알았을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측면에서도 보면 원래는 안 쓰는데 그동안엔 쓴 적이 없는데 이상민도 비화폰을 받아서 써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4일의 행적도 네. 그게 굉장히 몰랐던 사람이 또 반대했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가에 들어가서 네.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였나요?
요 4명이 이제는 뭐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냥 밥 먹으러 갔다. 요거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거짓이고요. 예. 그 12월 4일 저녁 때 말씀대로 간 그 4인이 그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네. 법원행정처장인가요? 네, 네. 아, 법제처장이군요. 법제처장 네. 그리고 이상민. 이 4시 삼청동에서 만났고 거기까지는 이제 당사자들이 인정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이들이 7시 들어가서 한 8시쯤 나왔잖아요. 저녁. 네.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회포를 푼다는데 그 어려운 장소에 가서 1시간 만에 그래서 이동 장소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 이동 그게 용산에 있는 다른 안가로 장소가 바뀌어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때 박성재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다른 일행들은 그럼 삼각지로 이동했냐라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갔을 것으로 추론해요. 삼각지. 네. 네. 거기 그러니까 그날 그냥 단순히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봐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소집해서 만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핵심 이 참모 그룹, 조언 그룹, 실행 그 음모 예비했던 그룹 이들이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다시 만났던 거고요. 네. 그것도 막 몰래 안가에서 그러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상민이 지금 소방청장에게 전한 단전 단수 언론사 단전 단수를 요청하는 전화가 확인이 되고 본인이 국회에서 거짓말 뭐 증언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주요 임무 종사자임을 판단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정황이고 그러면 이 이상민이 이완규 박성재 또 함께 끌고 간다. 김주현까지. 김주현까지 같이. 근데 김주현은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이완규랑. 그렇죠. 맞아요. 이완규랑.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요 실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이상민이요? 네.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사적으로 온갖 것들을 다 상의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관이고 그리고 특히 행안부 장관인 상황에서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보기 어렵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이상민이 단전 단수를 이제 지시를 한 거잖아요. 언론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의원님은 또 언론인 출신으로서 저는 그 방송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러려면 그냥 전기 끊으면 되지 않나? 물까지 왜 굳이 왜 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물은 왜 끊는 거예요? 단수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걸까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뭐 화장실 물 못 내리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각 부처 장관들과 경찰청장 등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면서 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계속 빠뜨리고 있는데 경찰이 투입됐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거 저는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전두환이 12.12 때나 5.18, 5.17 계엄 학대 때 했던 행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언론사를 장악하는 거. 네. 근데 단전 단수에서 이제 단수의 의미를 굳이 좀 추정을 해보자면 뭐 MBC를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넓잖아요. 네. 경찰이 얼마나 들어가야 그 넓은 공간을 다 장악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보도만 장악하려 들어갈 겁니다. 핵심 시설. 네. 그럼 단전을 하면은 일단 다 꺼지는데 단수를 안 한 상태라면 직원들이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네. 뭐 항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대치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안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필요한 게 단수다. 뭐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면 참 안타까워요. MBC 뭐 어디 중앙에서 단전하면 끊기고 그런 방송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송국 어디도 그렇게 안 돼요. 네. 비상 발전 시설들이 다 있어서 뭐 소방청이 가서 단전한다 시킨다고 해서 방송 끊기지 않습니다. 두꺼비 좀 내린다고 해가지고 방송국 전체가 갑자기 어유 야 이거 뭐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엄을
대충 준비한거나 부족하게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측면에서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했죠. 네. 그 고의성이 매우 강하죠. 그렇죠. 이 사회를 장악하겠다, 정권을 연장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한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용현이 나눠줬다고 하는 장관들에게 그 쪽지 문건. 이른바 문건, 네. 그 김용현 실력으로 쓸 수 있는 문건이 아니에요. 또 다른 머리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정치 전반의 이 이해도가 있는 경제 관련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참모들 여러 명이서는 썼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 이야기가 비아폰을 몇천 개 나눠줬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계엄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획 집단이 존재했었다라는 네. 저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내용도 내용이고 하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실행 그룹들이 이제 핵심들이 내용 뭐 각 부처에 지시할 문건들을 내용을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걸 누구한가 줘서 네. 문건화해야 되잖아요. 이걸 받아서 일한 사람은 수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조사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나하나까지도. 근데 여기는 고사하고 요 직전 단계까지도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윤석열 구속됐으니까 특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발 수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수사의 반의 반도 진행된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구속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런 엑스소리를 버젓이하고 그걸 받들어서 지금 뭐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이 대통령실 잠재적인 그 피의자들 아닙니까? 수사 대상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유, 그럼요.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사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참모진도 참모진이고 검찰이 너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검찰이. 왜냐면 이상민 뭐 다 있고 한데 박성재 또 가담이 돼 있다면 네. 이 검찰이 그렇게 몰랐을까? 경찰은 다 가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김병기 또 잡혀 들어간 거고 검찰이 과연 없을까?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나 거기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네. 검찰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면은 사적으로 핸드폰 썼겠습니까? 비아폰을 썼겠습니까? 비아폰 썼을 것 같아요. 그럼 비아폰 그 서버 뒤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검찰이 막잖아요. 사실상 검찰이 막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김성훈이가 그 지금 사실 최상목이 풀어 하면 풀어야 되는 건데 네. 최상목은 못 본 척하고 있고 김성훈이가 지금 틀어 막고 있는데 김성훈을 그래서 쳐야 되잖아요. 네. 검찰이 못 치게 하잖아요. 이거 안 들여다 봐도 됩니까? 특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 제발 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 그리고 뭐 구속시켰으니까 이미 다 넘어온 것 같죠. 아니요.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 검찰 관련해서요. JTBC 보도 중에 여인영이 이제 방첩사가 성관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JTBC에서 네.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들어갔던 대령들도 검찰이라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공소장에는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 그다음에 민간 전문 기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이 곽수산 네. 거기에 저기 뭐야 경찰도 오고 검찰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경찰도 오고 전문 수사 인력 기관과 저기 뭐야 포렌식 전문 업체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검찰이 이걸 살짝 본인들을 조직을 빼지 않았나 이런 지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그리고 추경호도 지금 다 조용히 지금 내란 이후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뭐 참모진, 검찰, 경찰 그 기획 단계에 안 들어가 있는 파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강력하게 해봅니다. 저는. 이거 소신 발언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의원님? 네. 다 수사해야 돼요. 다 수사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헌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발언들을 조금 하나씩 말씀을 해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윤석열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이진우는 오늘 거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 그냥 다 증언 거부를 했는데 이진우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그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되게 쫓아가는,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요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신문에서 나온 얘기는 군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흉기도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창문 깨고 들어간 거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인 1조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국회 경내에 있던 거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그게 뭐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전사 요원들도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데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자, 근데 이건 사실 평론의 가치가 없긴 하죠. 윤석열의 발언은. 상식 수준 이하의 작전 계획을 짰으니까 네. 망했죠. 근데 윤석열이 그 술을 안 먹으니까 좀 문학적 소질도 있는 모양이네. 아! 그림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평론입니다. 아니 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고 우리 의원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요.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웃기지도 않은 망발입니까? 이제 기가 찼어.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맞아요. 다행히 안 잡혀갔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안 끌려 나왔잖아요.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었잖아요. 국민들 덕분에. 그 국민이 막은 거를 그래서 안 일어난 그 이후 상황을 안 일어났다라고 사후에 이렇게 침발라서 진짜. 그리고 그 당시에 안에 몇 명 들어가 있었던 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근데 소화기 맞고 퇴각했다는 얘기도 다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런 제가 사정을 알면은 뭐 그래서 체포 지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주 긴밀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현장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계엄군들하고 대화도 했던 사람입니다. 몸싸움도 하고. 근데 지금 국회 경내 계엄군 14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아니, 얘기했거든요. 무슨 소리 윤석열. 합니까? 한 세 군데로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로. 특히 이제 국회의장 출입구 쪽으로는 제법 들어왔는데 몸싸움을 하다 가지고 서로 이제 벽에 기대 가지고 한참 동안을 대화를 했습니다. 너네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잘 모르고 왔더라고. 젊은 군인들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대화 나눠보셨을 때 농담 비슷하게 저기 혹시 저기 집에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거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뭐냐? 그냥 이게 어떤 보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날 모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그 상황을 봐버렸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 거짓말한 애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맞아요. 예. 그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게 행위는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5.18 민주화운동 진압할 때 누가 발포 명령자인가 이거 결국은 역사 속에 파묻혀 버렸잖아요. 전두환 노태우가 죽음으로써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윤석열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로 뭐 활자화된 증거, 녹취된 증거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군사령관을 걔들이 오바해서 그런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진우도 그렇고 여인영도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 차장만 아마 제대로 좀 발언을 한 것 같고 그 둘은 얘기를 거의 거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뭐 말로는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한된다라고는 하지만 약간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형사재판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곽종근은
그 자기 부하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홍장원 차장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매우 중요한 증언이니까. 그리고 홍장원 그 차장은 그 시계로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를 윤통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여인영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하고의 대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진술돼 있고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인영이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이진우가 진술을 거부해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진우 발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전기 3개를 가지고 작전을 하면은 무엇이 기억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을 하냐. 군인들은 알 것이다. 무전기 3개 가지고 이렇게 작전 지휘하다 보면은 내가 뭐 했는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엄청난 무능력과 무책임의 발언 아닙니까? 지휘관이 아니, 내가 무슨 지시를 해놓고 나 뭐라고 지시했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하는. 아니 야, 깜짝 놀라서 아니, 보면서 이-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저기 뭐야 장교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네. 이등병 들어가면요 복명복창부터 합니다. 그렇죠. 상급자가 시키면은 그거를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군대의 방식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우 씨와 그다음에 여인영 씨, 곽종문 씨 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실제로 보면은 여인영 씨는 기획 파트인 것 같아요. 이 기획을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주범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주범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군사 내란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수긍을 안 해요. 아예 거의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둘러싼 군대가 수방사 군대였어요. 네. 실제로 그 수방사 요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들어왔어요. 직접 안으로 깨고 들어온 것은 특전사들이었어요. 그렇죠. 특전사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기획이라든가 성관이 들어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몰랐을 거예요.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구체적 지시만 정확하게 받았을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들이 실제로 수사를 받다면은 제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다 사진 찍힌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내란 수사에 오히려 도와줌으로써 양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우 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본인이 이야기하면 본인 수사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의 이야기와 여인영의 이야기가 합쳐지면은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이 탄핵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차피 형사 재판 또 진행 중이고 네, 입을 네, 다물겠다. 그리고 네. 실제로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이진우는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수방사니까 뭐. 네. 근데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매우 공감되는 게 특전사가 정말 국회에서 많이 찍혔고 행위를 했고 저희가 부딪혔더니 몸이 돌덩이였어요. 몸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곽종근 사령관은 일단 행위는 했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런 행태를 보고 굉장히 좀 뭐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내가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나발이고 이건 진실만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종근의 이제 옥중 노트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나 김용현이나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이제 억울함을 한편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고 그 윤석열과 김용현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로 다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의원 아니고 요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곡이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네. 국조특위에서도 이거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회유 당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당신 회유한 거 아니냐. 근데 곽종훈 사령관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질문이 좀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거 약간 메신저를 정확하게 딱 공격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이 다른 사안에서 늘 그래 왔고요. 뭐또 놀라운 반응은 아니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는 다른 거를 짚어낼 의지도 그럴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그 막말한 거 가지고 위원장이 퇴장 명령하니까 국힘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나가 버렸잖아요.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지금 국조특위 들어와서 뭐 사실상 방해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인들 데려다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김병주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들한테 회유당한 거 아니냐, 그때 뭐 통화를 누구랑 했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그걸 해서 만약에 이제 다른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른 야당 의원이 특조위원이 질의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깨잖아요. 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다음 질문자가 또 그걸 또 물어보면 똑같은 걸. 이게 패턴이에요. 국민의힘 똑똑하더라고. 상임이나 이런 특위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본질은 곽종군 사령관이 회유되었나가 아니라 곽종군의 발언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네. 겁니다. 네. 그 오늘 인상 깊었던 건 곽규택 의원이 오히려 약간 공격하려고 또 당신 이제 회유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아예 팩트로 곽종군 사령관 표정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요원 끄집어내라는 지시 안 받았다니까요? 의원이라고 받았다니까요?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룰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거는 이런 비겁한 그리고 꼼수 이런 것들을 윤석열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건 제가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있긴 있는 겁니까? 제가 변호인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원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주니까 또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 하니까 보석 신청이나 이런 뭐 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 신청을 하거나 글쎄 하여튼 창조적인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그럼 법원이 요거를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결정이 나오면 또 보석을 신청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저기 비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비루하다.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축구 경기 하다 보면요. 마지막 30초 남겨놓고도 이기고 있으면은 선수 교체해서 시간 끌려고 하잖아요. 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우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에게는 우리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신청했으니까 기각당하고 저쪽이 지잖아요. 네. 몇 대 0 뭐 계속 판판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한 번도 손을 안 들어주네. 계속 불리한 판결을 하네. 불리한 결정이 계속하네. 법원에 대한 분노 게이지를 높이기 위한 그렇게 저는 볼 수도 있겠네요. 계산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집회에서 119 폭동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집회에서 굉장히 발언들이 세게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뭐 깨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뭐 아예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얘기를 네. 그 전한길 전환길 씨네요. 그 강사 네. 그 사람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기피하거나 사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 떼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손 떼지 않으면 탄핵 인용 결과를 내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전환길 씨가요? 전한길 씨가 와. 부산 집회에서 그냥 국민의 뜻으로 명령한다 이러면서 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해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 선동이죠. 이건 내란 선동이죠. 소요 선동이죠. 이건
전 수사 대상이 명백해졌다고 보고요. 전환길 씨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같이 올라갔던 박수영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조배숙 의원도 올라가가지고 헌재 언급하면서 국민이 무섭다는 거 보여줘야 돼. 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조배숙 의원이 석동현 씨하고 과거에 뭐 있었어요? 그런 가까운 관계 부부였다는 그 그건- 석동현이 아니고 저기 심평 변호사. 심평 석동현 여러분, 변호사님 정정합니다. 석동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맞긴 맞아요. 이게 사실인가 네네. 아닌가 궁금했는데 사실이군요. 자, 장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어떤 이유? 이렇게 그 친인척 관계였을 경우에 성향이 비슷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성향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뭐 사돈의 팔종까지 걸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성향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지금 넘버 3인데 네. 송영길 대표랑 동서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뭐 그렇게 그 넓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인맥으로 아주 촘촘히 얽혀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중앙대학교 법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대요. 그 저 선후배 사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공개된 집회에서 공식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연결돼 있는 세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재판관들을 협박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힘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진짜 거기가 다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큰 힘이 되고 뭔가 저는-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다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뭐 그걸 뭐 약점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굉장히 깊숙이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고 네. 뭐 나경원 의원도 명태균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없지 않을 수 없지 있다라는 않을 수 그런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네. 있고 또 누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단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극단적인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조폭의 의리라는 것이 약점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곽수산 앵커하고 저하고 나쁜 짓을 같이 하면은 네. 서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완전- 어디 가서 제 걸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해지죠. 네, 뭐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해먹으니까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런 의혹들도 있을 것이다. 역으로 또 윤석열에게 약점 잡힌 뭐 캐비넷 의혹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스라이팅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아니라 실제 아무 생각 없이 출세욕에 의해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 텅 빈 머릿속을 유행에 따라서 정치적 기회주의로 채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윤상현 의원이 독재자의 사위입니다. 네, 전두환 사위죠. 예, 전 그렇다가 재벌가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사위. 네. 이분이 저는 이렇게 극우적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화력 좋은 의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표가 되는 거야. 이게 유행인 거야.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도 뭐 개혁적인지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유행인 거야 지금. 표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한국 정치의 권력형 해바라기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레밍 현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일단 높은 데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쥐가 올라가니까 꼬리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지도부 그러니까 국힘 지금 비대위 체제 지도부도 극우 쪽이랑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확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아니 의원들이 함께 확 하고 있어요. 확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당 중진이 가서 만났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아유 너무 비루한 변명.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맨날 하는 사람들이 네. 저기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너 어디 있어? 일본 총리하고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때마다 곡물 들고 갈 때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대만이나 이런 데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쩐지. 곡물은 총리 그 특활비로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쩐지 조금 익숙하긴 하네. 네. 그 방식이. 그리고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도 과거에는 굉장히 온건한 정치인으로 네, 네. 그렇게 평가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중요한 대목마다 다 뒤에 빠져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섰어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난 뒤입니다. 네. 직후입니다. 법원 사법부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게 극우적인 발언이 뭐가 극우적인 발언입니까? 극우는 체제를 부정하고 그렇죠. 폭력을 선동하고 지금 폭동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어떤 그 이유를 삼아 가지고 폭동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네. 그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유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극우 선동이지. 그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조기 대선에 지금 저쪽에서는 그 약간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조금 거기에 많은 고무돼 있죠. 의무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심판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이거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다 대표할 수 있느냐. 뭐 그런 한번 절차적인 문제 따져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은혁이 좌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주진우라는 사람이 정말 교묘한 사람이야. 인민노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인민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용어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인민이 아니야.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야. 그거를 국회의원이 인민노련이라고 인민노련이 이렇게 발언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김문수가 선노련이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조직이에요. 서울민주노동자연맹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김문수는 지금 장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은혁은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은혁이 지금 실제로 정치적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좌익이어서 임명 못할 것 같으면 판사도 임명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직 주사파였던 하태경은 왜 국회의원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념 논쟁을 촉발을 해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장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번